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분당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또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를 몰고 돌진해서 흉기를 휘두른 건데 이 때문에 14명이 부상을 당했고 중태에 빠진 부상자들도 꽤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의 모방 범죄입니다.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여론의 비판에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대한노인회도 찾아가서 뒤늦은 사과를 했는데 대한노인회 회장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사진에 따귀를 때리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엄하게 호되게 혼나고 돌아온 겁니다. 잠시 후에 대한노인회 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사과의 진정성은 있었는지 직접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명백한 모방 범죄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범죄 행위의 원인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분당 서현역 인근 한 아파트에서 차량을 몰고 돌진해서 5명을 친 후 흉기를 휘둘고 무차별,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명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중태에 빠진 환자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사실상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왜 이런 자꾸 묻지마 모방 범죄가 나오는 건지 사회적 대책도 필요한 대목.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나흘, 한국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노인 폄하 발언을 하고도 인정을 하지 않고 버텼던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흘 만입니다. 사진 따귀 맞고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혁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라는 요구가 거센데 버티고 있는 김은경 혁신위 사과를 버텼다 결국 뒤늦은 사과를 했는데 사퇴를 버티고 있는데 과연 이번엔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민주당에서는 60대, 70대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삼중고 경향신문 일면기사입니다. 폭염, 해충, 진흙탕, 삼중고 잼버리. 우리나라에서 잼버리 유치는 잘했는데 하필 이 더운 날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하면서 아무것도 준비를 좀 안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삼중고 아이들이 견디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특히 영국에서는 외교관까지 우리나라에 급한 상황입니다. 이미 외교적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전관, 조선일보 신명기사입니다. LH, 군, 법무부, 도공 출신, 감리업체는 전관에 집합소다. 이럴 거면 감리 없애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제대로 된 감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철근이 빼먹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럴 겁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국민의힘의 지도부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님, 경찰사법대학에, 그리고 민주당의 젊은 피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백한 모방 범죄로 보입니다. 이번엔 분당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서현역 인근의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이 다치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력 사건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또 묻지마 난동, 위협받는 일상. 차를 몰고 백화점에 돌진해서 5명을 치고서 흉기를 휘둘러 9명을 찔렀습니다. 경찰청장은 사실상의 테러 행위다라고 규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목격자를 만나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버스 내리자마자 모닝차가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소방관 아저씨들이랑 경찰 아저씨도 엄청 많고 교통사고 났나 보다. 할머니 한 분이랑 아줌마 한 분인 것 같은데 피 흘리고 쓰러져 있길래 이거는 100% 칼부림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경찰관 여러분이랑 소방관 여러분 망치 같은 거랑 제압봉 들고 막 뛰어가는 거 이제 잡으러 가는 상황이고 쓰러진 분들은 비명이나 그런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소방관 분들이랑 직원분들이 나가라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나간 상황이었어요. 이번 흉기 난동은 지난 신림동 흉기 난동보다 피해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인구가 더 밀집돼 있는 서현역 인근의 백화점에서 이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사건의 개요입니다. 이번엔 백화점 흉기 난동. 어제 오후 5시 55분쯤 서현역 인근의 유명 백화점입니다. 피의자 A씨 22살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미 이 차에 5명이 치였고요. 차량이 멈춰서자 용의자 A씨가 차량에서 내려서 흉기를 들고 백화점 1, 2층에서 흉기를 난동을 벌입니다. 결국 이 흉기에 9명이 찔려서 부상당했고 중태에 빠진 환자까지 나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 서현역 인근의 백화점 1, 2층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범죄 현장을 저희가 재구성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이렇습니다. 1층과 2층에 고가도로가 있고요. 22살의 용의자 최모 씨가 이 모닝 차량을 몰고 2층 고가도로 인도로 돌진을 합니다. 이미 이 과정에서 인도에 있었던 행인 5명을 모닝 차량으로 덮쳤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멈춰 서자 22살 최모 씨는 흉기를 들고 백화점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오자마자 1층 백화점 로비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게 됩니다. 자, 현장 영상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채 마스크를 쓴 이 최모 씨가 무차별적으로 백화점 1층을 뛰어다니면서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모습도 CCTV에 포착이 됐고요. 자, 지금 보시죠. 흉기를 들고 굉장히 마치 신이 난 것처럼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목격자 진술도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굉장히 좀 경쾌해 보이는데 자, 이 영상 보면서 곽대경 교수님 전문가신데 자, 지금 이 범인의 행동과 발걸음 뭔가 신이 난 듯 뛰어다니는 이 모습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행동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는 상당히 자기는 이제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피해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무차별 범죄라고 하는 이유가 20대의 남성, 여성 그리고 이제 70대의 여성까지 어떤 뭐 성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직업이나 이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에게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히 확신에 차서 이런 범행을 하고 저런 범행을 하는 모습은 전혀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경찰은 아직 모방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 신림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13일이 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보도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신림동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신림동 사건의 영향을 일부는 이제 받았을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이유, 이 사람 개인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직전에 어떤 촉발을 한 그런 요인이 뭔지 그런 것들을 빨리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이 모방 범죄 가능성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목격자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장 1층이 백화점하고 연결돼 있어서 사람들이 갑자기 물 밀듯이 막 우르르 막 다 나오면서 신발 막 잊어버리고 막 이러면서 막 우르르 막 넘어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백화점 내부에. 근데 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칼 맞아서 피를 엄청 흘리고 있다. 빨리 피하라고 다. 사람들이 도망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경찰 119 소방서 이런 차들이 막 수십 대가 와가지고 현장에 폴리스 라인 치고 또 제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빨리 피하라고 밑에 지하철이 연결돼 있어서 지금 한참 퇴근 시간이 발생된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안전하지 못한 이 환경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 지 13일 만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번보다 피해 규모는 더 큽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반적인 어떤 살인 사건에 있어서는 동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동기가 없이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둘러서 이제 살해하는 걸 우리가 묻지마 살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림역 살인 사건은 이제 조선도 사실 신림역 부근에서 그냥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 이런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지금 범행 장소가 백화점이단 말이에요. 예. 또 백화점에서 어떤 뭐 소리를 지르면서 또 굉장히 신나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조사할 때도 누가 나를 죽이려고 집단적인 이제 청부 살인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뭐 특별한 동기보다도 본인의 어떠한 피해망상이랄지 뭐 정신적인 그런 측면도 굉장히 여기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난번 신림역 사건의 이제 조선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 6월 2일 날 홍콩에서 거의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백화점에서 1층에서 흉기를 구입해서 2층에 이제 화장품 가게에 가서 또 무차별적으로 이런 흉기를 휘둘러서 2명을 또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와 좀 격리돼 있고 단절돼 있고 본인의 어떤 정신적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컴플렉스 요소를 갖고 있는 것들이 예.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이제 죽이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보면 사실 전날 미리 흉기를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추정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된 범죄, 묻지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엄청나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주위에 뭐 통화도 좀 해봤는데 다들 정말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 이런 예.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또 막을 예. 방법이 또 마땅치 않다는데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죠. 22살의 최모 씨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건 당시 검정 선글라스 후드티를 착용한 피의자 최모 씨, 22살 배달업 종사자로 알려졌고요. 이 최모 씨의 흉기에 찔린 피해자와는 모두 일면식이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요. 현재 피해망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일단은 음성이 나왔다라는 것도 특징적인데 마약도 아니고 음주도 아닌 상태에서의 일종의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다. 곽 교수님, 네. 어떤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나요? 자신이 어떤 불특정한 그런 어떤 집단으로부터 자기를 갖다가 청부해가지고 살해를 하라. 청부 살인을 누가 나를 하려 한다. 그런 집단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어떤 피해를 갖다 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이제 호소를 했다. 굉장히 좀 피해망상 플러스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였군요. 그런데요, 이런 피해망상이라고 이제 한다면은 일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에게 그런 어떤 해코지라고 피해를 갖다 준다.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우리가 우려할 만한 걱정스러운 그런 어떤 상태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의 테러 행위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림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도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범죄와 궤를 달리하며 사실상 테러 행위와도 같습니다. 살인 예고 글을 비롯한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시도청에서 직접 사이버 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기능 불문 수사력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 검거해 주기 바랍니다. 모방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국민들은 길거리에 나오는 것 자체에 공포감을 가질 정도입니다. 경찰청장 입에서도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라는 언급이 나올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 피의자 최모 씨를 경찰이 조사한 내용도 지금 발빠르게 전해지고 있는데 흉기를 구매한 정황까지도 일단은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범죄 경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 신림동의 조선과는 또 다릅니다. 대인 기피증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다라고 경찰 관계자는 얘기했습니다. 1차 조사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스토킹한다, 사생활을 보고 있다라고 진술했고 청부 살해의 어떤 두려움에 있다라는 횡설수설한 얘기, 피해망상 증세도 보였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이번 흉기는 대형마트에서 하루 전에 구매하는 또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도 특징적입니다. 곽 교수님, 네. 이게 피해망상에 약간 횡설수설하는 거 플러스 범행 흉기는 또 하루 전에 백화점에서 미리 준비하는 네네. 사전에 준비된 모습도 보였어요. 네네. 분명히 이건 아주 뭐 우발적인 그런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범죄가 이제 발생할 때 사전에 그걸 갖다가 계획하고 범행에 필요한 도구나 수단을 어떻게 이제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범죄의 어떤 심각성 이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하는데요. 네. 분명히 하루 전에 그런 흉기를 갖다가 준비를 했다면 그것은 범죄를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번 건도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사회적 외톨이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이 사회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런 억하심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닌 제3의 누구를 향해서는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행 심리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더욱더 공포스러운 지점은 이번 묻지마 흉기 난동 칼부림 사건 직후에 살인 예고글이 또 올라왔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오리역에서 서현역 인근이잖아요. 오리역에서 금요일 오후에 칼부림을 하겠다라는 살해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를 죽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 이유는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이다. 너가 아는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살해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이 글이 피의자 A씨가 직접 올린 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서현역 인근의 오리역에서 살해를 예고한 글인지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앞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살해 예고글이 온라인에서 7건이나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림역 거주 여성 이모 씨, 내가 사는 곳마다 칼부림, 이번 주 서현역 본가에 내려가려 했던 계획 취소. 서현역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 사건 장소는 평소 자주 가는 곳이다. 어떻게 다시 갈 수 있겠나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하모 씨, 출퇴근길에 작은 소란만 생겨도 군중이 패닉에 빠질 것이다.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 모방 범죄가 한 번 일어났는데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나? 호신용품을 구매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곽 교수님, 네. 오리역이면 서현역 인근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도 시간이 지금 딱 오늘입니다. 오늘이잖아요. 예고가 돼 있어요. 이거 글 누가 올렸는지 빨리 경찰이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이번 사건의 범인은 아닌 걸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이제 그 시간이 글을 올린 시간과 이제 범행이 발생한 그 시간이 이제 그 이후니까요. 그런데 이제 서현역하고 오리역은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5.7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결국 뭐 서현이든 오리든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중들이 밀집한 그런 지역에서 누구든지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박죄로 조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거를 그 인터넷에 올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죠. 그리고 이런 글을 올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그런 글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뭐 이러저러한 뭐 글을 갖다 대신 올려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가 부각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착각을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아직은 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곽 교수님 분석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우선 외로운 그런 어떤 외톨이, 사회적 외톨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처지를 갖다 비관하고 네.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이게 뭐 자기 탓이라기보다는 사회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에게 기회를 주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자기가 이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내 마음대로 화를 갖다가 풀어내고 마무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뭐 위험한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하는 행동을 일반인들이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이 동기 자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은 아무런 범죄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뭐 계기라든지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예. 불평 불만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피해망상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거나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일반인과 좀 다른 예. 그런 측면이 있는 뭐 이런 점들을 좀 찾아보고 알아보는 게 필요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경찰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는 분열성 성격 장애가 의심된다라는 얘기도 경찰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범행 동기와 연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뭔가 누군가 나를 청부 살해할 것 같다라는 횡설수설하는 이런 발언들이 어떤 성격의 어떤 분열 뭐 이런 증상이 있다라는 거죠. 경찰에 따르면. 제가 이제 검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누가 나를 따라다닌다, 내 자동차에 뭔가 추적 장치를 달았다. 그 경우에 따라 좀 심한 경우에는 TV에 뭔가 감시 장치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돌직구 나오면 돌직구 나오는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이제 피해망상, 강박증의 고도의 강박증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경찰 1차 조사 보면 살인 집단적으로 나를 살해하려고 있다. 이것 자체는 본인이 이제 피해망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살해하려는 집단을 내가 행동으로서 저질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살인이 되는 경우가 꽤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하고 또 정신과에서 얘기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과 정신 속에서는 이런 게 다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사회적 치유 대책이랄지 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범행을 해요. 처벌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석방이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랄지 아니면 이제 석방 후에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어떤 제도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정말 전문가들의 노력,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약이나 치료를 통해서 사실은 매우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피의자가 이 같은 횡설수설한 것을 현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실인지 여부 한번 경찰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 긴박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나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론에 밀려서 사과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회장은 이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더 나아가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사퇴 논란까지 민주당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흘 만에 사과, 산으로 간 혁신. 일단 혁신은 산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뒤늦은 사과, 대한노인회도 결국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보도에서 김 혁신위원장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어제 사과 모습 보시죠.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사과할 일 없다고 하셨었는데 의장이 변하신 이유가 뭔지. 사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했고 계속 마음 푸셔라. 제가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게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사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어설피 말씀드린 거, 그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올때기로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불릴 것 같으니까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른 사람도 역대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이랬는데 노인에게 앞으로 대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전국의 노인분들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너무나 죄송스럽고 사죄드립니다.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계속 소라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조심을 하실 건지.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이 사과가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냐에 대한 논란, 더 나아가 직전까지 사과를 거부했었던 건 아니냐라는 논란, 더 나아가 혁신이 가능하겠냐, 혁신위원장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 세 가지 논란이 오늘 뜨겁습니다. 하나하나씩 풀어보죠.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이세요? 일단 사과의 골든타임을 놓쳤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말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혁신위원회 자체에서 직접 나서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혁신이 대변인이 나와서 직접 나와서 사과할 일이 아니다 그랬고 양이원영 얘기 잘했다 뭐 이랬잖아요. 정청래 최고위원 지도부가 나와서 그런 뜻이 아니다. 보이즈비 앰비셔스,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니 보이즈비 앰비셔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뒤늦게 상황이 악화되니까 민주당의 박강원 원내대표 등 일부 사람들이 와서 대리사과를 했는데 끝끝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언론 보도 나온 내용을 보니 자존심 때문에 마지막까지 사과하는 걸 주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와 같은 사과의 골든타임을 놓쳤고요. 사과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 앞서 얘기했던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은경 위원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망발을 쏟아냈던 양이원영 의원 등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정말 죄송하다. 당의 윤리심판원까지 가동해서 여기에 대한 징계 등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한 민주당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과,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일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정성 있다고 보십니까? 진정성 없다고 보십니까? 이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이 나온 직후 혁신위 대변인이 나와서 매우 완강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들어보시죠.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고 국민의힘에게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께서 민주주의 국가에선 수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당내에서 뭐 혁신이 조기 해산이나 위원장님 사퇴 같은 그런 발언들도 좀 이어지는데 회의에서 언급 같은 건 없었나요?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이원영 의원님이 동의 발언하셨는데 혁신이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발언의 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그런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 1일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을 하고 뜨겁게 논란이 되고 양이원영 의원의
두둔 글까지 나온 직후에 혁신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과할 일 전혀 아니다. 양이원영 의원 말 잘했다. 지금 투표하는 사람들 얼마 안 있어서 다 돌아가실 거다. 라는 식의 그 글 맞다. 이렇게 두둔하고 나선 겁니다. 오늘 보도에 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제 사과를 했는데 전날 직전까지 자존심상 사과는 허락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전해져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정쟁으로 변했다. 벌써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혁신위 관계자의 전원 내용인데 오늘 여러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자꾸 국민의힘 주장에 말리고 있다.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자꾸 국민의힘 주장에 말리고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사과하고 머리 조아리는 것이 자존심상 허락 안 된다. 라고 그제 사과 전날까지, 사과 직전까지 나의 자존심이 고개를 숙이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다는 전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자존심이 강한 분. 하지만 철없는 교수. 굉장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상하게 국민의힘 주장에 말리고 있다. 라는 내용을 했다, 발언을 했다. 이게 사과 직전에 했다라고 전해지는 내용인데 김혁신 위원장이 만약에 사과 전날까지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 바로 다음 날에 사과, 어제 우리가 본 그 사과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사과일지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제부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날까지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전날까지는 본인이 잘못한 것을 크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걸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한노인에 찾아가고 노인 위원들이 굉장히 또 분노하는 모습들을 봤을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여론도 함께 봤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나도 크게 느꼈을 것이고 본인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설화로 번지고 네. 오히려 더 오해를 낳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을 때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느꼈을 것이고 예. 어제부로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확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진정성을 평가하기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혁신위원장의 자존심에 네. 대해서인데 전용기 의원이 사실은 민주당의 젊은 층에서 제일 최전선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강하게 돌직구해서. 사과도 빨리 해야 되고 혁신위원장이 지금 무슨 행보를 벌이는지에 대해서 도통 이해가 안 된다. 답답하다 말씀하셨는데 혁신위원장이 내세울 자존심이랄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당대표라면 당대표이기도 한데 내가 함부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건 민주당이 고개를 숙이는 거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혁신위원장이라면 사실 행보를 보면 뭐 전국을 순회하고 계시잖아요. 당대표직과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당내에서 있던데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만한 포커스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는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상 못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회의 중간에라도 나왔더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정치를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자존심 세우다가 망한 케이스 많이 봤거든요. 아, 자존심 세우다 네. 망한 케이스 많이 봤다. 자존심 세우다 망한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예. 실수했으면 실수 인정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위원장께서 어제 했던 얘기 정신 차려 하면서 이렇게 막 정신 차려. 사진을 따기를 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 좀 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도 김은경 위원장을 비판할 때 제발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이거 차려야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저께나 그저께 우리 돌직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었죠. 예. 우리가 좀 전에 CG에서 봤다시피 1일 날 대변인이 했던 논평들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때까지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부터는 정말로 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을 거를 생각하고 사실 이재명 지도부가 가만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을 필두로 한 지도부에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아마 크게 느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진짜 한번 깊게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봤더니 이미 상처받은 사람들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너무 크게 분노해 있는 것을 목도하고 이것은 내가 이런 식으로 자존심만 세우다가는 나도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진정성 있는 사과는 하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런 질문 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자존심이 더 상할 만한 일인가? 본인이 잘못한 말, 상처받은 어르신에게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게 저렇게 자존심에 걸릴 일일까? 아니면 본인이 혁신 1호
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고 했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그걸 거부하고 이재명 대표조차 한동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것이 저 자존심을 상해할 일인가, 혁신위원장으로서. 아니 뭐가 더 중한디라는 대사도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자존심 상할 만한 일입니까? 글쎄요, 지금 뭐 본인은 여러 가지 자기가 당내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다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자기 아이를 이렇게 빗대서 한 얘기조차도 본의의 곡해가 일어났다. 그런 부분이고 자꾸 자기를 당에서 쳐내려고 한다. 이런 어떤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혁신위원장으로 왔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과 결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이제 당내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생각과 달리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고 문제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존감도 상처를 받는다. 이쯤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나 김은경 씨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 이 대표가 추천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마 실제로 우리가 뭐 진정성 그 얘기를 하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박광훈 대표조차도 사태 심각성을 깨닫고 했을 경우에 계속 버텨서 될 일이 아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바로 노인회를 달려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자존심 부릴 일이 아니다. 빨리 사태 해결해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에서 제가 김은경 위원장이 더 이상 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랬잖아요. 저는 철도 없고 정치적 어감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 당에 와 있어요? 나는 거기서 분노가 느낍니다. 이 당을 떠나라. 자기 스스로가 정치적 언어도 모르는 사람이 왜 혁신을 한다고. 기본을 모르면서 어떻게 혁신을 합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노인 회장님이 일부로서는 사진을 때렸다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져요. 느낄 수는 있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것이 후배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준 일이다. 이렇게라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처음부터 적절하지 않은 인사를 뽑은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물론 자존심상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 전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직접 한 얘기도 아니고 중앙일보 보도에 불과합니다.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언론 보도가 있다라는 것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혁신위원장 본인이나 혁신위 측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반영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번 사과에 대해서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김오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까 사진에 따귀를 때리신 분인데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김진애 모닝콜. 오늘은 김오일 대한노인회장에게 제가 직접 모닝콜을 걸었습니다. 김오일 회장은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사퇴 여부에 대해서 과연 김진애 모닝콜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조금 늦게 노인회를 방문해서 사과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내가 혼을 내고 이러니까 눈물도 흘려가면서 하는 것이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어제 그 김 혁신위원장 사진에 이 따귀를 때리는 퍼포먼스도 보여주셨는데 이건 뭐 어떤 의미일까요? 분노심이 내가 들끓었고 전국에서 그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난리가 하는 전화가 계속 오기도 하고 그 폭력 행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진이라도 본인 앞에서 때리면서 그 뉘우치고 반성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 그런 준비를 내가 했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신경 변화가 일어나서 사과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라는 여론도 정치권에서 있던데 저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무리 지금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당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당을 혁신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일밖에 안 된다. 당신이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빨리 그만두는 것이 그 당을 위하는 일이다. 내가 그런 충고를 드렸고 그분 사퇴를 받아내야지 안 그러면 당신들 선거 망친다. 내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진애 모닝콜 오늘은 김홍일 대한노인회장이었습니다. 사과는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사과는 사과고 사퇴해야 한다. 박강원 원내대표에게도 사퇴 안 받아내면 당신들 당 망한다. 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노인회장의 이야기 김진애 모닝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과연 사퇴할까요? 일단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듯합니다. 들어보시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젯밤에 잠이 안 와요. 이 자리를 내려놓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냥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견이 어떠세요? 오늘 아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고정하시고 사퇴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우리 노인들한테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당을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사퇴하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그건 다른 문제다라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게 뭔가 비슷한데 이 사건 초반에 사과를 거부했잖아요. 네. 근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사과를 거부한 건 아니다라고 뒤늦게 사과를 하며 밝혔는데 자 지금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퇴할 겁니다. 네? 사퇴할 거예요. 그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사퇴를 할 겁니다. 우리 어제 사과 얘기했는데 중간에 사과했었잖아요. 예. 근데 어제 사과도 보니까 10시에 하기로 했는데 한 10분 늦었어요. 그런데 그때 10분 늦었을 때도 난 자존심상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10분이 늦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건 추측입니다만. 네, 예. 이제는요.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너무 이제 타이밍이 오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사퇴의 문제인데 본인이 어떤 공인으로서 어떤 자질. 이제 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 제1위 야당의 혁신을 하겠다는 위치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어떤 근본적인 자질, 정책 언어 모른다고 했는데 정책 언어 모르면 사실 혁신위원장 맡으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어제 사과할 때도 사퇴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노인회 가서도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근데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저분이 금감원 부원장 할 때 부원장들이 다 사퇴했잖아요. 본인이 안 했잖아요. 끝까지 버텨서 임기 마쳤어요. 그걸 윤석열 정부에서 마친 게 치욕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분은 굉장히 자리랄지 감투 욕심이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사실 본인의 어떠한 그릇의 크기, 그다음에 공인으로서 자질 이런 것이 과연 있는가? 저는 이제 근본적인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회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도 그렇죠. 노인회에서 저러죠. 국민의 여론 들끓죠. 또 그 본인의 어떠한 저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어떤 지지도에 엄청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당연히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사퇴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면 결국 민주당이 폭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 사과처럼 결과적으로 자진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하면 모양새는 굉장히 좋죠. 근데 또 굉장히 밀려서 예. 사퇴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모양새도 안 좋고 한마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노인회 갔잖아요. 노인회 회장이 사진에다가 우리가 속칭 말해 귓밤 때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뺨 때렸잖아요. 따귀 때렸잖아요. 그게 사진에다 때렸지만 실제로는 혁신위원장이 맞은 거랑 똑같아요. 예. 그러면 자기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입니까? 저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끝까지 혁신위원장을 하겠다?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제가 직접 조금 전에 김홍일 대한노인회장을 취재했잖아요. 인터뷰했잖아요. 모닝콜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건 김홍일 회장이 그냥 노인회장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14대, 15대, 16대
삼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 선배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호일 노인 회장이 삼선을 지낸 국회의원 출신이세요. 그래서 까마득하게 어린 뭐 박광원 원내대표도 지금 뭐 중진이시지만 김호일 회장 앞에서는 다 후배 정치인들이잖아요. 선배 정치인이 봤을 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뭐 혁신위원장이긴 하지만 얼마나 낮은 후배이겠습니까? 앞서서 뺨을 때린 것, 사진에 이런 것과 별개로 민주당을 생각한다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가 혁신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한 분석을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조언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배 정치인이 후배 원내대표에게. 어떻게 보세요?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아니, 진정성 있는 조언이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저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같이 인사도 드리고 여러 조언을 얻기도 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야가 가리지 않고 대한노인회를 찾아간다는 것은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분들에 대한 지혜를 얻고 또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펼쳐나갈 건지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뵀거든요. 김호일 회장님께서 갖고 있는 과거의 정치적 경륜이라든지 이런 식견으로 봤을 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행동으로는 도저히 민주당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는 나름대로의 퇴로까지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노인에서 저 정도까지 행동을 하고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사과를 받아준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하지만 저 혁신이 자체로 지금 민주당이 갈 수 있는 길이 요원하니 이쯤에서 정리해라라고 조언을 줬음에도 김은경 위원장이 끝끝내 버티기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사과의 진정성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무적인 판단으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눈높이를 아예 못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선택과 대안은 결국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자진 사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경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질감이다. 경질을 해야 지금까지 보여줬던 노인 비하 발언을 비롯한 숱한 행동들이 민주당이 가고 있는 길과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혁신의 시금석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혁신이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의 정치적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를 향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잠수를 타고 이 모든 일에 묵묵부답 침묵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앞서 경향신문 자막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경향신문도 오늘 기사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 대표의 입장이 주목된다라는 기사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원로들도 김은경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들으실 분은 유인태 전 사무총장입니다. 원래는 태생이 그랬고 그러고 이제 저렇게 서로가 생겼으니 좀 빨리 해체하는 게 철없는 사람들이 그따위지 자꾸 해봐야 뭐예요. 철이나 좀 들라고 그래요. 혁신위원장 내려놓는 게 그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 아니겠어요? 이번에 이게 얼마나 또 총선의 악재로 작용하겠어요. 이번엔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흔들 잘했으면 좋겠다. 민주당 밥 져야 되는데 죽도 못 써. 김은경의 책임 묻고 강하고 세게 나가야 한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두 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퇴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퇴 거부하고 있는데 젊은 피 전용기 의원의 의견 어때요? 저는 또 사고 치면 어차피 끌려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퇴 여부, 본인의 사퇴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처음에 모시고 올 때 정치하라고 모시고 온 거 아니거든요.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을 만들어서 당을 재창당 수준으로 만들어 보라라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활동하고 공개 활동할 때 저 사실 사고 치기 전에 자신 없으면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전용기 의원 이번 사고 치기 전에 자신 없으면 혁신위원장 내려놓으라.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공개행보할 거하고 혁신위원장으로서 할 일을 안 하고 딴짓하고 돌아다닐 거면 자기 정치할 거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 당의 혁신을 이뤄내려면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혁신위원장 평가 최악입니다.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사퇴할 게 아니고 본인의 평판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제대로 된 혁신안을 제대로 한번 붙어서 만들어내볼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얻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을 이대로 두지 말고 제 식구 감싸게 하고 두둔하는 이런 민주당 가만히 두지 말고 이미 혁신안을 제대로 된 것을 하나 만들어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이 문제들 본인이 한번 그 혁신안을 통해서 풀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사퇴 여부가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지금 이 문제를 만들어놨으니 이제는 공개 행보하지 마시고 실제로 민주당을 바꿀 수 있는 혁신안을 오히려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번 더 실수하면 끌려 내려옵니까? 아까 전용기 의원 이렇게 한 번 더 언급하셨는데. 실수하면 더 이상 못 버티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왜 가만히 있냐라는 비판을 하시는데 네. 아마 어제 사과하는데 이재명 대표 의중이 저는 충분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가만히 두고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충분히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 일단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였으니 공개 행보 하나도 안 하면 당연히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혁신안으로 본인의 실력을 오히려 보여줄 수도 있다. 저는 공개 행보 접고 혁신안다운 혁신안을 내라. 그렇습니다. 사실 혁신위에서 그 설문조사를 돌리더라고요. 설문조사에 필요한 건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자, 그럼 혁신을 위해서는 뭔가 동력이 필요하고 영이 필요해야 될 텐데 이 사고 치기 전에도 혁신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라고 했는데 영이 안 섰거든요. 그런데 사고까지 쳐서 앞으로 혁신안을 낸다면 과연 민주당 내에서 말빨이 먹힐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민주당 의원들 여론은 어떨까요? 많은 보도들 종합해봤습니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 A, 전용기는 아닙니다. 혁신위는 이미 죽었다. 초선 의원 B, 본인부터 당에 데미지 줬는데 더 이상 어떻게 혁신을. 재선 의원 C, 혁신위가 혁신 대상이다. 당내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 혁신위에서 어떤 혁신안을 내놨을 때 글쎄요. 그럼 여당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들어보시죠.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을 살리기는커녕 이딴 실언과 망언으로 민주당을 오히려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위장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70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또한 58세인 이재명 대표의 표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 사건 초기에 김영주 의원님 당내에서 묘하게 친명 비명으로 조금은 여론이 갈리는 듯한 모양새도 있었는데 지금은 친명 의원들이 좀 침묵하고 있고 비명 의원들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 중진들까지 비명 의원들의 사퇴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당 밖에서는 당연히 사퇴 요구가 많고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서서히 총선의 시기가 째각째각 가고 있는데 친명 비명이 따로 있겠습니까? 네. 이러다가는 자기 정치, 자기 다음 총선이 위기에 처할 텐데 따라서 지금 친명 의원이 그것을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아무것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뭐 혁신이 대변인들이 갖고 있는 감이라는 게 너무 떨어진다. 저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그야말로 정말 황희 의원이라도 혁신인으로 안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가감하게 혁신이 차원에 대한 어떤 대수술,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어떤 그 해체 수준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비대위 체제라든지 다음 전당대 체제로 가야 되는 그런 수순밖에 남아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친명도 비명도 이재명 대표의 입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휴가 중이긴 하지만 별다른 입장을 계속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입을 친명, 비명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봤는데 일종의 혁신위 포비아 같은 것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래경 혁신위원장 지명자의 막말 그리고 그 후임자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또 노인비하 발언 그 다음 혁신위원장으로 누굴 내세울 수 있느냐라는 일종의 공포심 같은 거죠. 함께 보시죠. 그제 어제 이틀간 4차례 대한노인회에 찾아 사과한 민주당 지도부. 하지만 이 대표는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 내지 않았죠. 친명 비명의 반응 갈라집니다. 일단 친명 지도부는 이거를 왜 이 대표한테 책임을 묻냐. 이 대표 책임 없다. 하지만 비명은 이번 사태로 이 대표 리더십은 치명타다라고 입장이 갈렸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잠수 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입니다. 마지못해 사과하는 신용을 한들 단지 말뿐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으로 기괴한 일은 이재명 대표가 잠수를 탔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는 오불관언입니다.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불관언. 궁금해요. 이건 뭐 비명 친명을 떠나서 이 대표가 침묵하고 있는 것, 입장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휴가 중이잖아요. 휴가 중에 이 드라마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드라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면 가타부타 메시지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김기현 대표의 SNS 글을 봤는데요. 김기현 대표도 이번 주 휴가 중입니다. 예. 휴가 중에 있습니다만 멀리에 있어도 다 뉴스를 보고 당내 돌아가는 상황과 현안에 대해서 SNS 글을 통해 당대표 입장들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나서서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SNS에 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을 텐데 김은경 위원장 뒤에 꽁꽁 숨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김남국 코인 게이트 때도 이재명 대표가 사과했었잖아요. 네. 김은경 논란에는 입장이 없는 게 좀 왜 입장이 없을까 궁금하거든요. 이건 이제 그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혁신위가 무너지게 되면 아마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텐데 지금 금요일 10시면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있었던 MBS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만약 나왔을 때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여론조사가 민주당에게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네.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판단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술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같은 부담감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안을 수밖에 없을 건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끝끝내 침묵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갤럽 여론조사 나오면 김병민 최고위원이 여론조사 결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보고 계시다가. 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바로 준비했습니다.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 양이원영 의원의 기름을 붓는 이 논란, 과연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제가 직접 저희 돌직구쇼 대형 미디어 앞에 나가서 여론조사 향방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는 MBS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당 지지율 8월 첫째 주에 발표된 정당 지지율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제 뒤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이 23%, 정의당 5%, 그리고 지지정당 없음이 제일 높습니다. 무당층이 37%. 결국 이번 총선은 이 37%에 아직 마음을 못 정했어요. 혹은 이 당 저 당 다 싫다. 혹은 글쎄요. 라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빨간 당, 파란 당 누가 먼저 잡느냐, 혹은 노란 당이 잡느냐에 따라 이번 총선 성패가 걸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볼 여론조사는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마음의 변화. 어르신들은 이번 논란을 통해서 양당 정당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가장 주목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70대 이상의 지지율 변화 추이입니다. 7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18%의 지지율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70대 이상 지지도입니다. 8월 첫째 주에 이르러서는 무려 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7월 첫째 주에 58%의 지지율에서 59, 56%의 70대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김은경 혁신위원장, 양이원영 의원, 이 대표의 침묵 등등 일련의 사건들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지지율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전체 샘플수로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 노인 지지율은 거의 변화 없다고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숫자가 56, 59 이렇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집단이 적기 때문에 한 사람만 이렇게 얘기해도 저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큰 틀의 변화가 없다고 보고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변화가 저는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군요. 그중에 어떤 변화가 빠지는 부분들의 상당수가 아마 호남 출신 민주당 지지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분들이 지금 무당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18에서 11로 빠졌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보면 투표 참가를 안 했을 때
그걸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수도권 전패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전패, 수도권 전패 그런 비슷한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렇게 간단히 뭐 표가 뭐 적다 이렇게 수치가 빠진 게 적다 그렇게 안심할 상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굉장히 특히 호남 출신들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 혹은 그 무당파층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만약에 투표 참여하지 않는 측면으로 가져가 버린다면 상당히 민주당 다음 총선에서 굉장히 그 쓰나미 같은 어떤 큰 결과들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어르신을 폄하할 일이 아닌 이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젊은 층을 폄하할 일이 아닌 이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김영주 의원님 뭐 큰 선거 지휘하셨지만 어차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어르신들은 김문경 혁신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해도 별로 감흥이 없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예를 들어 호남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인사에서 어르신 폄하 발언이 나오면 오히려 자당을 지지하고 있는 어르신 지지가 투표를 안 하게 되는 결과를 이어줄 수 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했던 어른이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지지하지는 않죠. 그 대신에 투표에 안 와버리는 이 당이 미래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상당히 심각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틈을 국민의힘이 노리고 있습니다. 이 틈을 경로당을 찾은 국민의힘 전국 경로당에 냉방비 1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 틈을 노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도록 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이번엔 이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 몇 가지 저희가 엄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박영수 특검 다사다난합니다. 여러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고 버텼는데 결국 구속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구속.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검찰이 소위 칼을 갈았다. 지난번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검찰이 야 이거 50억 특검은 제대로 수사 안 한다. 자기들 선배들에 대해서는 대충대충 수사한다. 이런 비판.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검찰. 이번엔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6월 말 영장 기각 후 한 달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검찰. 이유는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셨어요. 박영수 전 특검이. 증거인멸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있습니다. 영장 청구서 박, 최 측근과 상의한 후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PC 기록과 서류 등을 폐기한 혐의다. 라고 영장 청구서에는 검찰이 기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폐기한 날, 지난 2월 15일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쳐서 폐기했습니다. 전 특검이요. 이날 양재신역 특검보를 만나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에 따르면 알려지고 있고요. 16일에는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50억 클럽 특검 불가피하다라는 발언을 꺼내둔 날이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하셨잖아요. 그 아는 분이 더 한다고 검찰의 고위직에 있었고 특검까지 하셨던 분이 아니 자기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셔요? 근데 참 한편으로 좀 씁쓸해요.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이 대한민국 역사의 특검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는 평을 받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 때 거의 뭐 영웅 수준 됐어요. 아니 누가 누구를 단죄하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사기꾼, 뭐 김수산업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구설수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포르쉐를 받았네 안 받았네 그렇죠. 논란부터요. 그리고 이제 50억 관련해서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까지 잘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검 중수부장도 하고 뭐 검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사에 있어서 베테랑 아닙니까? 그걸 잘 돌아다녔는데 잘 피해 다녔는데 지난번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수사를 많이 해봐가지고 감이 있는 거예요. 곽상도가 무죄가 나왔어? 그러면 검찰 칼날이 나한테 오겠네? 하면서 이제 그 직후에 감을 딱 잡고 망치 어디 있어? 그래, 망치로 휴대폰 부수고. 아니 무책임하잖아요. 물론 본인 방어를 위해서라면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수사를 방해하는 힘이잖아요. 근데 선배 검찰이 후배 검찰이 하는 수사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망치로 부순 건. 근데 그걸 망치로 부쉈다는 얘기는 거기에 자기의 불리한 증거가 있다는 거고 지금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그 휴대폰이 검찰에 넘어가면 자기가 굉장히 처벌받을 있고 구속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증거가 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 뭐 잘 안 써서 정기적으로 포맷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휴대전화 포맷 다 하잖아요. 라고 둘러대든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차명폰을 내던가 깡통폰을 내던가 이런 게 좀 애교스러운 수준이에요. 망치로 부숴요? 본인 입장에서는 망치를 부수는 것이 가장 증거를 없애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다. 그걸 본인이 수사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꼬리를 잡혀서 구속이 됐어요. 영장을 재청구하면요. 전에 영장을 심사했던 판사가 아니고 다른 판사가 심사를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에는 뭐 법률적 사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지금 판사는 이제 다르게 본 거고 더군다나 추가적으로 사실 이제 특검을 하면서 본인이 특검인데 사실은 공무원이 아니다고 우겨댔잖아요. 예. 특검을 하면서 자기 딸 명으로 11억을 차용한 것처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결국 김영란법으로 추가가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휴대폰 부수고 또 PC 폐기하고 서류 폐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충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예. 그리고 모든 범행 사실 부인하잖아요. 근데 결국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본인은 계속 뭐 문제가 없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뭐 구속이 됐다는 건 그만큼 범죄 소명이 됐다는 거고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잘 본인이 방어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방어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박영수 전 특검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장면 준비했습니다. 그 뒤로 나오지 못한 겁니다. 구속됐으니까요. 들어보시죠.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일단한테 받은 돈이 청탁대가 아닌가요? 망치를 휴대전화 부셨다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딸이 11억을 배우고 전현규 의원님, 검찰 수사 똑바로 하라. 박영수 전 특검 구속 기각이 웬 말이냐 돌직구에서 비판하셨잖아요. 네. 결국 구속됐군요. 그러니까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구속은 불가피하다라고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원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고 근데 법원에서 판결을 무죄받았습니다. 이거는 검사가 제대로 된 증거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을 거고 아마 그 칼날이 또 박영수 특검한테 갔을 텐데 저는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지점이 박영수 특검은 누구보다 법을 잘 하시는 분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검사도 오래 하셨고 특별검사도 하셨는데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순다는 행동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셨을 때 증거인멸로 해서 구속이 될 수 있는 걸 충분히 알았을 텐데 왜 이걸 부수는 행동을 했을지 참 궁금한 사안인데 검찰을 좀 믿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미 구속을 되셨으니까 이제 재판을 좀 받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합리적인 판결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파동은 두 번째 주인공을 향하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죠.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수사 언제 하냐라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수사가 1년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2021년 11월 소환조사 이후 수사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곽상도 전 의원과 형평성 지적 나오고 50억 클럽 관련 의혹 검찰은 순차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권순일 전 대법관은 김만배 씨와의 어떤 재판 거래,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 없이 변호사 활동하면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더 잘 지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된 의혹 제기 들어보시죠.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를 실제 소유한 분이 1심 판결 이후에 정확히 9회에 걸쳐서 대법원을 방문합니다. 그중에 8회를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하고요. 누가 봐도 김만배와
무슨 거래가 있다고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권순일 씨가 대법관이라서 덮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 후보라서 그러는 겁니까? 김만배 씨가 무당도 아닌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가지고 사건을 청탁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하게 압박하는 여당 의원 그리고 강하게 반박하는 김남국 의원의 질의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경기도 국감 당시 이재명 지사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었을까요? 들어보시죠. 모 대법관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2015년에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것 같다, 유죄가 될 것 같다, 대법원 갈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니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13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 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활동 시작하셨다는데 일단 의혹이 있든지 없든지 정치권에서 뜨겁게 의혹이 제기됐는데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좀 가려야 하지 않을까요? 팩트로 드러난 의혹들이 많죠. 일단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던 그 돈과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와의 연결 관계 속에서 그 당시 김만배 씨가 내놨던 말도 안 되는 해명, 왜 대법관을 만나러 이렇게 많이 갔냐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발소를 갔다고 주장했던 기억들이 나게 되는데, 정말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어이없어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권순일 만나려고 한다고 쓰고 이발했다. 이발소에 갔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명백한 수사가 필요할 텐데요. 재판거리에 대해서 혹시나 기억이 조금 과거에 오래돼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잊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이재명 대표가 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는지 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결국 수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2심에 나왔던 결과가 결국은 출마할 수 없는 정도의 이 형이 선고가 됐었고요. 이게 대법에서 최종 확정이 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다 물어줘야 되고, 심지어 피선거권까지 박탈되게 되는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이때 캐스팅부터 역할을 했던 게 권순일 대법관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이 되면서 정치적인 기사회생이 가능했는데, 그 과정에 김만배 씨 등에 대한 재판 거리가 있었는 것이 아니냐가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있는 만큼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이든 권순일 대법관이든 누구 한 명 아주 작은 의혹도 남지 않게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 꼭 드립니다.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와 매우 가까웠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시작된 이 재판 거래 의혹, 검찰이 수사조차 안 하고 있다라는 비판인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을 하면서 월에 1,500만 원 이상씩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전에 1,500을 받았으면 연봉이 3억이 넘는, 세전 연봉 3억 금액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거액의 고문료를 화천대유에서 받은 건데 어떻게 보세요, 김명주 의원님? 일괄에는 어쨌든 그 퇴임 이후에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갈 수 없는 데가 있는데, 화천대유는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화천대유라고 하는 전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곳에 갔다. 지명도가 낮다는 것에 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의 관심거리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한편으로 보면 저 속에서 이제 검찰의 수싸움이 있다고 봐요. 대법관 한 분을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불러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각상도 박영수 특검을 제차해서 구속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권순일 대법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하나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고, 그 마지막 단계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모아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하나의 어떤 내부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말하자면 물길이 잡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박영수 특검이 구속됐기 때문에 실제로 권순일 대법관조차도 이제는 그 안정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조사를 받고 풀려난다는 것을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스스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휴가 기간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저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더 가슴을 졸이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님 의견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매우 덥습니다.
한낮에는 정말로 찌는 듯한 폭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이 스카우트 청소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뜨거운 새만금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잼버리가 이 생존 체험장이 됐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잼버리 특수를 기대하고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좀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다, 생존 게임이 됐다라는 지구촌 걱정이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문제 얘기했던 이유가 미국과 영국이 자국 청소년 보호에 나섰고요. 영국은 한국에 나와 있었던 파견 외교관들을 급파했습니다. 미국 평택 미군 기지로 자국의 보이스카우트 청소년 600명을 긴급 이동시켰다. 야전 침대, 미군 전투식량을 지급했다라는 얘기가 나섰습니다. 미국이 자국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만금에서 이 잼버리 활동 중인 스카우트 대원 600명을 평택 미군 기지로 옮겼다는 거예요. 영국은 4,500명이 참가한 최다 참가국인데요. 주한 영사관 담당 직원이 현장에 급파돼서 상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참가국은 항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고요. 유럽 국가의 학부모들은 부모님들이 우리나라로 항의 전화를 하는 일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데 새만금에 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별다른 대비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벌써 온열 질환 환자가 315명이 잼버리 참가 대원들 중에 나왔고요. 일광화상 106명, 벌레 물림 318명, 누적 환자가 1,300여 명, 6년간 준비했다는데 이 1,082억이 투입됐다는데 도대체 뭘 준비했다는 거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늘이 없다. 새만금에 그늘이 없다. 의료시설이 미흡하다. 조식으로 상한 달걀이 나왔다. 샤워장이 밖에서 보인다.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편의점에 바가지 요금 받는다. 창피한 일들. 수두룩 뻑뻑. 로이터, AP통신, 각국 외신들은 잼버리를 비판하는 비판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몇 장 준비되어 있는데 곰팡이 계란. 자, 조식으로 나온 계란이 이렇게 상한 계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샤워장. 이렇게 열악한 천막 샤워장, 꽉 막힌 화장실 등등 물도 안 나온 샤워실도 있었고 4,500명 보낸 영국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냈습니다. 자,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들려 있는데 실려간 사람 많다라는 이야기, 안 죽은 게 다행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어제 아시죠? 어떤 일이죠? 어제 안 죽은 게 다행이죠. 또 시뮬레이션에서 예상했던 상황보다 한 30% 오버. 지금 다 난리 났죠. 그냥 어제도 오프닝 세레모니 때도 지금 실려간 사람들도 많고. 청소년들이 앉아있다가 힙합을 하면서 조금 즐겁게 한다고 하면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방금 들으셨던 관계자는 적응이 안 됐다, 부적응의 문제다라고 치부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 이 지역 잘 알고 있는 김광선 변호사님, 저기 되게 뜨거워요. 습기도 많고. 새만금이 이제 전라북도에 있어요. 예. 전라북도 이제 군산, 부안을 이제 연결하는 거기에 30km 이상의 이제 뚝을 막아서 이제 간척지인데, 이제 간척지에 좀 특성이 있죠. 간척지에서 이제 그 산업단지가 있고요. 저기는 농업단지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시설이 전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엄청난 장마가 왔었잖아요. 지난번 폭염 포함 폭우가 한 400mm 이상. 그러니까 저기가 농경지를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대원들이 텐트 치고 잔다면서요? 그렇죠. 배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보니까 텐트를 밑에 물이 흥건해요. 텐트를 못 치니까 밑에 플라스틱 바닥판을 깔고 그 위에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그럼 텐트를 치면 텐트가 고정이 안 되잖아요. 밑에 물이 있고 플라스틱 바닥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장마 이제 비가 안 오잖아요. 저렇게 웅덩이에 지금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염이 왔잖아요.
근데 저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전부 다 이게 앞으로 논밭을 만들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텐트를 치게 되면 텐트 하나 들어가면 그늘막 줘도 시원하나요? 숨이 콱콱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 온열 환자들 굉장히 많고 6년을 준비했으면 적어도 여름에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것을 상정해서 좀 나무도 심고 뭐 임시로 공원도 좀 만들고 화장실 같은 것도 사실은 좀 세련되게 좀 편리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뭐 아주 뭐 우리가 70년대 60년대 때 간이 화장실 만들어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잼버리 대회 온 외국에서 온 스카우트가 43,000명이에요. 그러면 이 기회에 엄청나게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예. 저 43,000명이 와서 아니 나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뭐 K-팝 있고 K-컬처 있고 정말 엄청난 나라고 들었는데 나는 가가지고 극한 체험을 하고 왔다. 생존 게임을 하고 왔다. 그런 예. 일을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집행부에서 너무나 준비를 소홀히 했고 너무 안이하게 했고 아마 스카우트 잼버리 이 대회 자체를 그냥 와서 어려우면 그냥 이겨내는 그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예. 지금 중단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단하면 또 국제적으로 망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이제 빨리 대책 세워야 돼요.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이건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랄지 여러 가지 재앙이 예. 될 겁니다. 자, 조직위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스카우트 정신으로 극복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내서 논란이 불거졌고요.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 소속의 이명선 전북도 의원은 한국 청소년들이 귀하게 자라서 불평불만이 많다라는 글을 올려서 안 그래도 더워서 열받는데 더 열받게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귀하게 자라서 불평불만이 많은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국이 왜 자국 청소년들을 미군 기지로 옮기고 영국이 왜 외교관을 그 현장에 급파하겠습니까? 온열 환자는 왜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무슨 한 개인한테 미룰 문제가 아니고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여성가족부가 가장 책임 있는 부서인데 그 부서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워서 사실은 이제 총리까지 나서고 지금 행안부 또 뭐 문체부 같이 들었었는데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요 이것을 저기 새만금에 둘 것이 아니라 예. 강원도라든지 소위 뭐 저기 충청북도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숲이 많이 우거진 곳으로도 투어를 한다든지 조별로 나누어서 저곳에만 앉아서 여름을 극복해라 하기에는 너무 무도하고 그러기에는 실제적으로 뭐 전 세계 언론이 정말 벌떼처럼 지금 이것을 공격하고 빨리 빼내야 된다, 대피시켜야 된다라는 게 전 세계 언론의 한결같은 얘기예요. 아이들을 저기다 모아두지 말고 각 부처별로 지자체별로 또 청소년 활동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티 투어든 뭐 바다 투어든 실제로 한국을 골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날만 저기 직결하라 이렇게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뭡니까? 이 좋은 기회에 아직도 아마 저기 새만금에 가지 않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스카우트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론 이 집행위원장이 전북도지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유치한 세계 대회이니만큼 꼭 전북 지역 새만금에 집착할 게 아니라 시원한 곳 하다못해 뭐 서울이라도 좀 이 스카우트 대원들을 옮겨서 대회를 계속하면 되면 안 됩니까? 아마 모든 노력들과 모든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얼음, 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에어컨 시설이 좀 있는 상태 속에서의 쿨링 텐트라든지 이런 긴급적인 자원들을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잼버리에서 혹시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비한 한 6곳 정도의 대피소까지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피소 정도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곳들에서 이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 주말에 아마 이 BTS 등 대한민국 K-팝 스타들의 공연에 많은 이 잼버리 세계 청소년들의 관심이 있을 건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만큼 건강을 최우선으로 어떤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지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풍성한 소식과 더욱더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